자, 일단은 키워드에는 매출을 생각하는 홍보성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이 홍보성 키워드는 우리의 매출이라기보다는 네이버의 매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이버는 검색 사이트인데요. 이 검색 사이트의 주 수입원은 광고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게 광고 수익을 가져다주는 키워드가 바로 홍보성 키워드로, 검색 시 파워링크가 먼저 노출이 되고 또 비즈 사이트가 먼저 또 노출이 되는 그런 키워드가 바로 홍보성 키워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키워드 있죠. 대키워드가 홍보성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검색을 하면 먼저 파워링크가 뜨고 이어서 비즈 사이트, 그 다음에 뷰 이렇게 노출되는 키워드로, 홍보성 키워드는 만약에 우리가 신생 블로그라고 했을 때 노출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최적화 블로그에서만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가 홍보성 키워드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디스크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실손보험과 같은 이런 키워드들은 네이버에서 광고주들이 광고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이죠. 따라서 홍보성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보성 키워드 중에는 위험군 키워드가 있는데요. 병원 관련 키워드는 위험군 키워드에 속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 자체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위험군 키워드에 해당이 되냐면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이나 유인의 경우, 그리고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 홍보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홍보성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치료 경험담인데 치료 경험담 오타가 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치료 전후 사진을 이용한 의료 홍보 또한 홍보성 키워드 중에 위험군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링크는 네이버에서 위험군 키워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링크를 일부러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넣어 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홍보성 키워드 중에는 고단가 키워드가 있어요. 고단가 키워드는 아까처럼 라이센스랑 관련이 있는 키워드는 아니지만 네이버에가 일단 고단가 키워드로 분류한 키워드가 바로 홍보성 키워드 중에 고단가 키워드로, 파워링크가 많은 키워드이며 최적화가 아닌 블로그가 작성했을 때 알고리즘에 의해서 블로그 지수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홍보성 키워드 중에 다이어트라든지 뷰티에 관련된 키워드들은 꼭 작성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포함한 개인의 경험과 의견을 잘 담아내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사실 되게 환영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정보성 키워드예요. 사람들은 네이버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마치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키워드인 정보성 키워드를 써서 블로그를 작성하는 거를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키워드가 정보성 키워드로, 네이버의 광고 수익과는 관련이 없고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상위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는 정보성 키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정보성 키워드로 포스팅을 많이 하면 블로그의 지수가 상승하고 파워링크 없이 뷰탭이 바로 보이는 키워드가 정보성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상위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누락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자, 일단 1세대 검색 엔진은 리브라 로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리브라는 지금 현재는 해당되는 로직은 아닌데요. 2015년도까지 검색 엔진에서 활용이 됐던 게 리브라 엔진입니다. 이때 시절은 사실 블로그의 전성시대였죠. 왜냐면 다른 SNS도 특별히 없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블로그에 글을 쓰고 또는 광고를 하면은 그게 제대로 항상 먹혀들던, 사실은 되게 마케터들한테 행복했던 시대예요. 왜냐면 여러 SNS를 파고들 필요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글을 올리면 최적화 블로그로 인식이 됐던 시대가 바로 이 리브라 엔진의 시대입니다. 꾸준하게 무작위로 글을 쓰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업체들이 매크로를 돌려서 자동으로 아무 글이나 쓴 후에 최적화가 되면 판매를 하는
즉 블로그의 공장이 판쳤던 시기가 바로 리브라 엔진 시리죠. 아마 이 무렵 때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검색을 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블로그에 적혀 있어서 나와요.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리브라 엔진 때 시대 그 경우인데, 이때 만들어진 최적화 블로그는 아직까지도 수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이 일단 값어치를 쳐주는 그런 엔진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로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수를 높이기도 되게 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에 이제 내가 만약에 마케팅을 좀 빨리 하겠다라고 하시는, 즉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옛날 리브라 엔진 때, 즉 옛날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블로그를 팔아라 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키워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엔진 시대가 리브라 엔진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까지 현존하는 알고리즘은 바로 2세대 알고리즘인 C랭크 알고리즘이에요. 이 C랭크의 핵심은 신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을 만한 정보인가를 따지게 되는 게 C랭크 알고리즘인데요. 문서 자체보다는 해당 문서에서의 출처인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 C랭크 알고리즘이에요. 따라서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은 글을 상위 노출시켜주겠다라는 게 C랭크 알고리즘의 형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광고가 소위 파워블로그들에게 몰리고 파워블로그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됐었죠. 아마 이 무렵 때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내용으로는 파워블로그 갑질 사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로 파워블로그가 된 사람들은 굉장한 혜택을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아무리 내가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쓰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글을 써왔던, 즉 파워블로그의 글을 우선적으로 노출시켜 주므로 내 글이 아무리 좋더라도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노출에 사별을 걷게 됐었던 그런 시대가 C랭크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게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쓰더라도 최근에 블로그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노출이 안 된다니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뒷받침하는 알고리즘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게 바로 3세대 알고리즘인 다이아 로직인데요. 출처의 신뢰도를 검색 결과 랭킹에 반영하는 C랭크를 보완하기 위한 문서 자체의 경험과 정보성을 분석을 해서 랭킹에 반영하는 다이아 로직이라는 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C랭크 알고리즘은 신뢰도죠. 얼마나 그 해당 주제에 대해 많은 글을 오랜 기간 동안 썼느냐, 이게 이제 신뢰도를 측정하는 부분이라면 다이아 로직은 선호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요, 맛집에 대한 포스팅을 똑같이 적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제나 아니면 뭐 그제나 뭐 최근에 적은 맛집 블로그의 글이 있고요. 10년 전부터 꾸준히 적었고 한 5년 정도 된 블로그의 글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글 중에 어떤 거를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지난 거? 아니면 5년 지난 거? 맛집 블로그로 더 유명한 건 이쪽이거든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난 게 더 믿음직하죠. 그쵸? 왜냐면 5년 지난 거 언제 망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객들은 최신의 거, 그리고 직접 진짜 경험해 본 거, 체험해 본 거,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별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문서에 대한 점수를 랭킹으로 반영을 해서 아무리 오래되고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 썼더라도 그것보다도 일단은 어느 정도 최신의 내용과 그리고 고객들이 일단 선호하는 부분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검색 엔진에 노출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네이버 검색을 한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오래 읽을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글을 상위에 노출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 리브라 엔진은 없어졌어요. 그쵸? C랭크 알고리즘이 리브라 엔진을 대체하는 로직이었다면 이 다이아 로직은 C랭크가 계속해서 현존하고 있고 C랭크를 보완해서 최신 글이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면 앞에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로직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아로직은 구체적으로 문서 주제에 대한 적합도랑 경험 정도, 정보가 얼마나 충실한지, 그리고 문서의 의도나 독창성, 적시성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네이버에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알고리즘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얘가 바트로직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5월 달에 생긴 바트 알고리즘인데요. 얘는 사용자의 의도를 따지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이아로직을 조금 더 세분화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호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이용자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이제 모바일로 내가 맛집을 찾아본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과 맥락까지 따져서 검색 결과를 구성을 해주는 그런 엔진이 바트 엔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로직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거예요. 또 계속 생길 거고 뭔가를 또 보완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로직을 맞추기보다 기본적인 본질에서 네이버가 정말 좋은 글이라고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글을 써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결론을 따져보자면 네이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글이면서 동시에 같은 주제로 전문적인 글을 써온 블로그를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짧게 다시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블로그의 신뢰도가 필요로 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블로그의 신뢰도라니까는 뭔 얘기인지 좀 모르겠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에 대한 내용만 잔뜩 넣어놓았던 그런 블로그가 있고요. 뭐 여행 간 거, 요리한 거, 뭐 그 밖에 뭐 정보들을 잔뜩 담아서 넣어놓은 블로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게 만약에 내가 요리에 대해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믿음직해요? 요리에 대한 내용들만 쭉 담아놓은 거죠. 그런 게 신뢰도예요. 그래서 신뢰도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카테고리, 주제를 정했다면 그 주제에 얼마나 그 블로그의 내용들이 집중되어 있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이아로직에 따라서는 검색자들의 선호도,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 글을 좋아하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선호도죠. 아니면 글만 있는 것보단 사진이 좀 많은 글 또는 동영상이 있는 글, 이런 것들을 더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더 오랫동안 머무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일종의 검색자들의 선호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냥 아무런 글보다는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한 어떤 후기 같은 것들이 좀 더 우리 입장에서는 와닿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다이아로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블로그 질수까지 고려를 해서 상위 노출할 글을 결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C랭크 알고리즘은요, 맥락과 내용, 연결된 소비 생산을 해서 출처의 신뢰도, 인기도를 뽑는 건데요. 이러한 C랭크 알고리즘에 의해서 블로그의 신뢰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아로직에 의해서 검색자들의 선호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C랭크가 높지 않은 출처의 경우에도 이 다이아로직으로 검색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글이라면 상위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당연히 C랭크도 높고 다이아도 높다면 당연히 제일 좋은 글이겠죠. 여전히 상위 노출이 되는 글이 될 거예요. 요런 게 지금 현재의 블로그가 띄워지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보성 키워드가 네이버가 좋아하는 키워드고 블로그의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키워드라 했잖아요. 그리고 세부 키워드가 대표 키워드보다 사람들이 구매 결정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는 키워드라고 했어요. 예전에 아마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건데, 사람들은 대표 키워드부터 치기는 해요. 만약에 허리가 아픈 사람은 뭐 허리 디스크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보는데 마땅한 정보가 안 뜨죠. 그쵸? 예를 들어 핸드폰 바꿀 사람은 어떤 핸드폰이 좋을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뭐 핸드폰 뭐 이렇게 찾거나 최신 휴대폰 이렇게 찾을 텐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의 바다에 쏟아지기 때문에 고객이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부 키워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서 세부 키워드에서 구매 결정이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보성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주셔서 검색자들이 선호할 만한 경험, 정보, 의견 등을 내 글 속에 고객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잘 녹여내시면 고객의 공감을 얻어내서 실제 구매 결정 또는 서비스 이용까지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키워드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일단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키워드를 제대로 구사하는 게 상위 노출 전략의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잘 써서 상위에 노출이 됐어요. 그걸로 해결이 될까요? 우리 검색을 하실 때 보통 내가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네이버에 뭐 건대 맛집 또는 뭐 건대 뭐 고깃집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검색 결과가 쫙 뜨면 1등부터 2등, 3등, 4등 이렇게 눌러보세요. 아니면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것부터 눌러보세요. 보통은 검색 결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열어서 보죠. 뭐 잠깐 찾아볼게요. 뭐 건대 고깃집이라고 쳤어요. 그러면 뷰라는 메뉴에서 만약에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보게 되는 게 여기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먼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보다 만약에 이게 더 맛있어 보이면 여기를 눌러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쵸? 일단은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것부터 무조건 눌러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입을 끌어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유입은 쉽게 말해서 검색자의 클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건대 고깃집이라 해놓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게 되게 맛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내용과 뭐 되게 가성비 맛집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얘를 눌러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유입이에요. 자, 그래서 노출이 된 글 중에서 제목을 보고 또는 그 위에 이제 대표 사진 같은 것들을 보고 흥미를 느껴서 클릭을 한 것이 유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일단은 제목을 읽어봤을 때 클릭을 해보고 싶은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폰으로 봤을 때는 제목이 너무 긴 거는 좋지 않을 거고 키워드 중복 없이 짧게 임팩트 있게 제목을 작성한 것이 일단은 사람들이 눌러보게끔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다라는 거고 제목엔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야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검색에서 검색 엔진이 검색을 해서 나오게끔 하는 데는 제목 부분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본문에도 키워드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건대 고깃집이라고 띄워서 올리고 싶다 해서 건대 고깃집, 건대 고깃집, 건대 고깃집, 건대 고깃집 이렇게 제목에 적으면 그건 어뷰징이에요. 그쵸? 키워드의 남발은 지양합니다. 여기서 어뷰징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뷰징은 마케터가 지나치게 이제 마케팅을 하는 행위를 어뷰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선 그런 것들을 뭐 네이버만이 아니라 다른 SNS에서도 그런 것들은 지양하고 있고 실제로 노출이 잘 안 되게 제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가 만약에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목에는 뭐 2번 정도까지는 반복이 가능하다. 더 많이 반복하지는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제목 부분에 키워드를 넣을 때 하나의 키워드만 넣지 마시고 키워드를 좀 섞어서 한 2개, 3개를 엮어서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제가 건대 고깃집을 치긴 했지만 건대 소고기 맛집 또는 뭐 건대 맛집 요게 다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아마 이 회사 이름이 여기 집 이름이 우화 등산인가 봐요. 그러면 여기 이름의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다 키워드죠.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안에 섞여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건대 삼겹살, 건대 고깃집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렇게 키워드가 한 2-3개 정도 들어가되 키워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C랭크 알고리즘은 신뢰성을 따져요. 신뢰성이라는 거는 이 블로그 안에서 해당 주제에 얼마나 집중이 되어 있는가 이걸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꾸준히 다룬 블로그를 정확한 블로그로 생각을 하고 상위 노출에도 당연히 블로그 지수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성 키워드라고 해서 아무거나 쓰는 것보다는 내 주제와 관련된 정보성 키워드들을 많이 좀 활용해서 블로그를 써주시면은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고 또 그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키우실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블로그를 진짜 정성적으로 키워서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고 실제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끔 하시기 위해서는요, C랭크 알고리즘을 맞춰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C랭크 알고리즘 맞춘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만약 자동차 딜러면 내 블로그 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자동차 들어갔다, 맛집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 여행 들어갔다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블로그 자체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즉 블로그 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미쳐지는 부분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체험단을 하시겠다 라고 했을 때, 뭐 간략하게 내가 블로그를 간단하게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면은 잡블로그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여기서 잡블로그라고 한다면 진짜 잡다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블로그를 잡블로그라고 하거든요. 그런 블로그는 블로그의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랭크 알고리즘 부분에서 점수를 적게 받는 그런 블로그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보니 그렇게 블로그를 키워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면 네이버에는 아이디를 총 3개까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꾸준하게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하나는 내 기관에 또는 내 사업장에 블로그로 좀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2개 정도는 그냥 잡블로그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어떤 블로그로 키워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홍보성 키워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하면 블로그의 지수 하락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뷰징 문서로 얘네가 의심을 하게 되면은 블로그의 지수를 좀 낮추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홍보성 키워드는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는 걸 좀 추천은 드리고요. 그리고 위험군 키워드는 절대적으로 좀 피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위험군 키워드라고 하는 건 뭐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들었을 때도 딱 안 좋은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또 의료에 관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위험군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카테고리를 좁혀서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해야 C랭크 알고리즘의 점수를 더 파악을 해올 수가 있을 거고요. 처음에는 검색량이 낮은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을 해서 내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아까 정보성 키워드는 네이버에서 되게 원하는 키워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성 키워드로 블로그에 많이 그 해당 내용에 대해,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성 키워드를 많이 쌓아서 글을 쓰시게 되면은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블로그의 지수가 많이 높여지거든 점차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공략을 하시게 되면 그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키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유입을 돕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게 블로그를 키우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단일 키워드와 그리고 세부 키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단일 키워드가 간단히 말하면 대표 키워드와 같은 거예요.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키워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유형의 키워드가 바로 단일 키워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내가 뭐 어디가 좀 불편해서 만약 허리 디스크를 찾는다, 또는 뭐 예를 들어 뭐 그 외에 뭐 고혈압 이런 식으로 찾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그런 키워드가 단일 키워드인데요. 검색량이 엄청 많고 문서량은 그보다 훨씬 많은, 즉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키워드가 단일 키워드예요. 따라서 내가 글을 쓰면은 그 글이 노출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에 내 블로그의 지수가 어느 정도 많이 높아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블로그로 날고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래서 실제 좀 앞에 상위 노출이 힘든 키워드가 단일 키워드예요. 추천은 하지 않는 키워드인데 나중에 블로그를 좀 많이 키우고 나서는 한번 노려볼 만은 하겠죠. 그리고 단일 키워드는 네이버의 돈벌이 수단, 즉 홍보성 키워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세부 키워드는요, 키워드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고 하면 고혈압에 좋은 운동 또는 고혈압에 좋은 음식, 이런 식으로
다른 형용사나 의성어, 의태어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키워드 있죠? 그런 게 세부 키워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 이런 걸 조합을 했을 때 카카오톡 따로, 이모티콘 만들기 따로인데 얘를 조합을 하면 세부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회수 대비 문서수가 훨씬 적은 키워드를 공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효 키워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공식적인 어떤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블로그 차트라는 예전부터 이제 검색에 대해 내 블로그의 랭킹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만든 개념이 유효 키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 차트에서는 유효 키워드를 기준으로 각 블로그의 상태 점검이나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PC, 모바일 검색 순위가 아니라 실제 내 블로그에 유입되도록 하는 키워드가 유효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유효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문자의 수가 늘고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의 유입 데이터는 내 블로그 통계를 보면 그 유입에 대한 데이터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위 노출을 위한 키워드 전략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홍보성 키워드와 단일 키워드는 최적화 블로그들에게 양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을 해야겠죠. 아직 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의 지수를 높여주는 게 일단은 하나의 선행 과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부 키워드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신다면 내가 어떤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기가 훨씬 좋아지는 환경이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최적화라고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세 번째로는 카테고리는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분산시키지 마시고 한 두세 개 정도로 집중해서 알고리즘의 신뢰도를 쌓아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교적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를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카테고리에서의 신뢰도를 쌓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블로그의 지수 상승과 상위 노출에 큰 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한번 좀 해서 각각의 도구들을 좀 열어볼까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네이버 광고를 보셨잖아요.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일단은 로그인을 바로 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 도구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네이버를 좀 켜주시고요.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키워드 마스터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아마 키워드 마스터 웨어 이즈 포스트가 뜰 거예요. 자, 키워드 마스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 키워드 마스터에 여기 키워드 정론란 보이죠? 여기다가 뭔가의 검색어를 적어서 조회를 해볼게요. 만약 이렇게 치고 검색을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관련 키워드들이 이렇게 옆에 뜨고 키워드에 대한 PC, 모바일 검색량 그리고 문서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 코딩 교육이라고 쳤을 때 PC로는 한 달에 180건, 모바일로 한 달에 410건, 즉 590건이 찾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서 수는 11만 1995건으로 비율이 189대 1 정도 되네요. 요 옆에 보니까 블로그 순위인데 최신의 그러니까 제일 일단 블로그 순위로는 이 초등 코딩 교육이라 쳤을 때 상위 노출된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관련 키워드들 나온 것들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더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검색을 더 해서 보는 것도 가능해요. 태그 자동 생성은 태그를 우리가 만드는 건데 뭐 여기서 이제 뭐 A, B, C, D 타입 등을 활용해서 태그를 만드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해시태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딩 교육, 초등 코딩 적혀 있는 거에 앞에 샵들을 붙여서 이렇게 태그를 만들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 SNS에다 붙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게 태그 만들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띄어져 있는 얘네들을 해시태그로 만들어서 바로 달겠다 하실 때 쓰시기 좋은 그런 도구인 거고, 또 내가 만약에 어떤 키워드를 적어 보면은 그에 대한 문서 수와 비율을 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은 광진구라는 지역 키워드가 들어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훨씬 덜 검색했죠? 그에 비해서 문서 수는 조금 되네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쓰는 것보단 다른 아마 내용들로 검색을 노출을 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됐다 하면 빼기 눌러서 빼버리고, 어쨌든 여기 키워드가 나온 거를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번 시간에 우리 검색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키워드 한번 조회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워드 마스터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위쪽에 있는 Where is pos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re is post로 넘어가 보니까 광고가 붙죠. 이 광고는 닫으시면 돼요. 자, 여기다 블로그 주소를 적고 조회를 하면 그 블로그에 대한 블로그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들이 언제 적혔고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건대 고깃집이라고 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는 누구누구님의 블로그 또는 뭐 유직유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어떤 사람 걸로 할까요? 인플루언서 씨 걸로 할까요? 자, 이 유직유 씨 거를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com 그 다음에 dmgk32까지가 이분의 블로그 주소인 거거든요. 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Where is post에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 분이 블로그 쓴 거를 보니까는 14일날, 13일날, 11일날, 10일날, 9일날, 8일날 매일마다 블로그 글을 쓰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보니까 어떠한 키워드를 썼는지, 그리고 상태는 지금 이 상태가 뭐 블로그에 쓴 게 괜찮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배드로 체크가 됐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포스팅이 배드로 체크가 됐다고 큰 문제는 없고요. 노출이 되기는 되지만 일단은 노출에서 조금 뭔가 이제 좀 고칠 부분들이 있는지 들여다보시고 수정하시면 굿으로 바뀌기도 하고 나중에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순위 키워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PC에서는 아마 키워드가 49번째 위치에 이 글이 뜨나봐요. PC든 모바일이든 어쨌든 키워드는 49번째에 있다라고 뜨고, 이 옆에 PC 모바일 썸은 뭐냐면 사포로 여행이라는 이 키워드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를 하고 있나 라는 건데, PC로는 한 달에 13,800건, 모바일로는 64,600건, 그래서 78,400건 조회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자, 다른 분 것도 여기다 쳐보셔도 되고, 블로그 주소 말고 아예 그냥 그 아이디를 써보셔도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이 블로그는 어떠한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 근래 제가 주로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요게 뭐냐면 저희 실습 내용들이다 보니 배드 뭐 소스 이렇게 뜨겠죠. 그런 내용들 일단 제끼고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썼을 때 요 글의 상태가 굿인지 배드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검색을 했을 때 그 단어로 몇 번째 위치에 뜨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어떤 글이 제대로 노출이 되고 있나 이런 것도 따져볼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포지셔닝 하고 싶은, 내가 예를 들어 벤치마킹 하고 싶은 어떤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의 블로그를 넣어서 얼마나 자주 쓰고 있고 어떤 해시태그들을 쓰고 있으며 검색을 했을 때 몇 번째 위치에 노출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요거를 수락산역 고깃집이라고 적어보니까 이 블로그가 지금 보니까 4월 26일 적은 걸로 꽤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12번째 위치쯤에 떠있다라고 보이고, 얘를 얼마나 사람들이 조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해당 창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네, 그렇게 들어가지는 게 여기 있는 Where is Post다. 자, 블로그 지수를 한번 또 살펴볼까 하는데, 여기다가 블로그 주소나 아이디를 적으면 해당 블로그의 지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인플루언서 시에 블로그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 블로그의 지수는 레벨 7이에요. 이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안 좋은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레벨 7이라면은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블로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인플루언서 등급을 갖고 있는데, 이 유직유라는 블로그의 인플루언서 등급은 여행이라는 분야로 인플루언서를 갖고 있네요. 이웃은 8,556명의 이웃이 있고, 오늘 방문자만 해도 2,191명 방문을 했고, 평문 방문자는 5,863명. 오늘 일해봤자 아직 오전이니까 2,191명인데 아마 일평균으로는 5,800명 정도 방문을 하는 것 같네요. 최근 포스트를 보니까 22시간 전에도 글을 올렸고 1일 전, 3일 전, 4일 전, 6일 전 쭉 글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콘텐츠 지수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 지수는 1에 수렴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글에는 댓글이 4개, 공감이 30개, 사진은 뭐 19개 정도의 사진이 들어갔대요. 그럼 1일 전에 썼다는 이 블로그 포스팅을 상세적으로 좀 더 살펴보자면, 포스팅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데요. 이 지금 제가 1일 전 거 눌렀어요. 삿포로 라멘 골목 투어라는 이 1일 전 게시글을 보니까 포스팅 분석으로 글자 수는 2188건이 적혀져 있고, 이미지는 22장을 이미지를 썼는데, 여기 괄호하고 19은 뭐냐면 22장 중에 인정된 건 19장이라는 거예요. 이 물음표를 눌러보면 이미지 괄호 안의 숫자는 유효 이미지로서 직접 업로드한 이미지 수에 해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블로그는 직접 업로드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복사해서 붙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업로드한 이미지가 19개 정도가 되더라 라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용구는 3개 썼고 외부 링크로 연결한 건 하나 연결을 했다고 하네요. 형태소를 보니까 여기 라멘이라는 단어가 총 40건 들어갔고요. 삿포로가 24건, 골목이 15건, 맛집이 6건, 요코가 6건, 뭐 시작이 5건, 역사가 5건,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가 몇 번이나 들어갔는지 빈도도 따지고 있죠. 그리고 스타일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진, 글, 인용구, 글, 사진, 글 해서 사진을 이렇게 주로 자주 넣었더라 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태그를 썼는지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면 실제 이렇게 올려놓은 블로그에 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블로그 글을 되게 잘 썼죠. 그죠? 보면 이렇게 사진, 글의 형태로 정말 잘 올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분 보니까 유직유 블로그라는 이런 뭐랄까 서명을 계속해서 찍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쓴 다른 블로그로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또 넘어가서 볼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놓은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최근 포스트에서 블로그의 지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까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키워드 지수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내가 어떤 키워드를 적으면 그 키워드에 대해 모바일 PC 토탈 평균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뽑아줘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오늘 잡은 키워드는 그냥 건대 고깃집이니까 건대 고깃집 칠게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적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뽑아줘요. PC는 560건, 모바일은 6110건 정도 해서 토탈로는 6670건. 평균으로 따져보면 이 건대 고깃집은 레벨 4 정도의 평균 지수를 갖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여기 건대 고깃집 가성비 좋은 얘가 아주 상세한 리뷰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얘가 지금 첫 번째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자는 185명이고 인플루언서가 아닌데도 앞에 뜨고 있죠. 자, 그 이유라고 한다면 최신성일 거예요. 일단은 레벨도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얘는 13일 전에 적었고 얘는 2개월 전에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방문자가 훨씬 낮긴 하지만 얘가 좀 앞쪽으로 체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보시면요. 그렇다고 이렇게 레벨 7이나 이렇게 등급이 높은 애들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보시면 일품이었던 건대 고깃집 얘는요. 레벨 2인데도 이렇게 뭐 6등 정도에 배치가 되어 있고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레벨 3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앞에 띄워져 있죠. 그렇게 꼭 인플루언서만 앞에 띄우는 게 아니라 경험이나 최신성에 따라서도 이렇게 앞쪽에 배치가 될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은 해요. 근데 이 건대 고깃집이라는 키워드가 나름은 좀 큰 키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벨 1짜리가 별로 보이지는 않죠. 그렇듯이 어느 정도 지수를 좀 키우는 게 좀 필요는 해요. 근데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렇게 레벨 2거나 3 정도 되더라도 앞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최신성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앞쪽에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형태소 분석기로 가서 볼게요. 자, 요거는 글의 다양한 속성 구조를 파악해서 단어의 빈도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블로그에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글에서 어떤 단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우리가 그걸 다 파악하면서 쓰기는 힘들잖아요. 여기다가 글을 붙여 넣어서 보시면은 그 글에 단어가 몇 개나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제 블로그 글을 하나 가져와서 복사해서 붙여 볼게요. 이 블로그 지수가 현재는 좀 낮아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블로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막 쓰면서 진짜 간단하게만 써놨기 때문에 좀 지수가 낮아져 있을 거로 일단 생각은 듭니다. 신뢰성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런 블로그에 글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얘를 잠깐 제가 글을 복사를 해볼게요. 뭐 드래그를 쫙 해도 되고 일단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제가 형태소 분석기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얘가 긍정적인 글인지 부정적인 글인지 그리고 단어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주로 여기서 언급한 키워드는 어떤 것들을 언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금치어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금치어라는 건 되도록 피해야 되는 키워드를 말하는데 뭐 도박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또는 뭐 그런 선정적인 키워드들 있잖아요. 아니면 욕 있죠. 뭐 예, 그런 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금치어로 걸려져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여기서 금치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보니까 제가 적었던 이 포스팅의 텍스트는 3361자 정도 됐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글을 어느 정도 적었고 어떤 단어들이 많이 반복이 됐고 그럼 어떤 단어를 좀 더 반복을 시키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건대 소고기 맛집 우화등선을 제가 파악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를 얘를 이제 F12번을 누르면요. 개발자 도구를 열 수가 있어요. 그냥 드래그가 안 될 거니까. 그럼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서 맨 밑에 보시면은 디버거의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을 눌러 놓으시면 이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긁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글 같은 경우 내 블로그의 글은 그냥 드래그가 되겠지만 다른 사람 블로그 글들은 드래그가 안 되실 거니까 만약 파악을 해 보실 거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을 해서 내용을 긁어다가 집어넣어 보면 그 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겠죠. 복사. 그래서 아까 어디 갔니? 아까 여기였으니까 형태소 분석기. 응? 아까 복사했는데 이미지 복사됐나요? 복사. 해서 이렇게 넣어보고 얘를 분석을 해보면 얘는요 2880자를 적었고 긍정이 78, 부정이 22, 여기 고기랑 소고기가 많이 들어갔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소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형태소 분석에서 키워드를 파악하는 이유는요. 요런 부분도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건대 소고기 맛집을 쳤을 때, 건대 소고기 또는 건대 고깃집을 쳤을 때 그 관련된 단어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글 중에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 고기라고 하면은 뭐 와인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소주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등등등 그에 이제 관련된 단어들이 많다란 얘기는 네이버에서 생각할 때 되게 좋은 글이구나, 진짜 사용자의 경험을 적었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 부분이 그런 부분에선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감정 비율은 이 사람 올린 거는 지금 78%의 긍정글이지만 긍정과 중립이 좋은 글로 그냥 판단이 되는 부분에서는 뭐 이 정도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형태소 분석기까지 보았고요. 키워드 마스터는 아까 보았으니까 무한 키워드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키워드를 적으면 얘가 알아서 키워드들을 뽑아주는 기능이에요. 아까 제가 건대고깃집을 했으니까 오늘 계속 꾸준히 건대고깃집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해보면 건대고깃집, 건대입구역 고깃집, 건대역 고깃집 등에 얘가 이제 알아서 추출을 도와줘요. 근데 더 뽑아주질 않네. 더 많이 뽑아주면은 갖다 쓸라 했는데 많이는 안 뽑아주네요. 뭐 일단 이렇게 뽑았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뭐 샵을 붙이면 샵을 붙여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서 만약 이걸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이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은 특히 필요는 없지만 한번 찍 그냥 훑어볼게요. 셀러마스터는 내가 만약에 어떤 키워드를 적었을 때 PC랑 모바일에서 얼마나 조회를 하고 상품은 얼마나 올려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우 떡갈비라고 검색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우 떡갈비라는 키워드는 PC에서는 150건, 모바일에서는 1050건 찾아보았대요. 그래서 총 조회수는 1200건이 찾아졌는데 상품은 4181건으로 3대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럼 그렇게 비율이 높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로 키워드로 띄워서 상위 노출이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게 하기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연관 키워드를 가져다가 또 확인을 해보자면 떡갈비 세트는 10건 10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10건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 세트 메뉴를 찾을 때는 그렇게 평소에는 잘 찾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는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긴 하네요. 자, 스토어 판매량 분석에서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왕 우리 블로그랑은 조금 상관은 없지만, 제가 한우 떡갈비라고 하고 쇼핑을 찾아보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얘네들은 이제 광고 낸 거고, 요 캐비아몰인가? 여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글인데 상위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글을 여기 캐비아몰에 상황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붙여서 분석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상품 수가 몇 개가 일단 나오는데, 좀 아쉬운 점은요, 옛날에는 이게 3일 동안 몇 개나 팔렸고 6개월 판매량이 얼마나 되고 요게 나왔었거든요. 요즘은 요 부분을 얘네가 공개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반쪽짜리 정도일 것 같은데, 이 몰에서 얼마나 지금 올리고 있고 어떤 키워드로 올리고 있는지 요런 정도까지는 파악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라, 좀 반쪽짜리긴 하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쉬운 대로는 좀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 요런 스마트 스토어를 더 분석해서 뽑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가입해가지고 보시면 돈을 내고 쟤네가 몇 개나 얼마나 매출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건 가능하실 건데,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단은 네, 저 정도까지만 뽑아보시는 용도로 보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른 툴도 또 소개해 볼게요. 자, 실시간 검색어는 진짜 그냥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단어를 많이 검색하느냐인데, 실시간 검색어가 왜 임영웅이 1위죠? 이해가 안 되네. 네, 어찌됐건 간에 임영웅이 지금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냥개들 진예솔, 뭐 에코프로, 이강인, 김민재 이렇게 이제 실시간 검색어가 떠 있고, 그에 대한 뉴스도 요 옆에 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일단 살펴보고요. 판매량 크롬 확장 앱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크롬 확장 앱으로 셀러마스터에서 판매량 분석하는 앱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스토어에서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검색해 본다면 그 물건의 최근 며칠 이런 것들을 뽑아서 판매량 분석을 해주는 앱이에요. 그래서 크롬에다가 확장 프로그램으로 깔아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아마 제공을 해 놓은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그런 정도로 보도록 하고, 쟤는 이제 확장 앱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깔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 마스터에 대해서 쭉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31분이니까 11시 40분에는 블랙키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예요. 이 블랙키위는 트렌드 앤 티워드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로 이슈 키워드와 실시간 검색량도 제공해주는 툴입니다. 그리고 블랙키위가 좋은 점은 앞에 키워드 마스터 같은 경우는 전체에 쌓여있는 문서 수가 보이지만 얘는 월간의 문서 발행량이라는 걸 제공을 해준다는 점에서는 블랙키위를 쓰는 부분도 좋아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키워드 마스터에서는 몇 개를 검색하나 제한이 특별히 없으실 텐데, 블랙키위는 1분당 3개의 키워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키워드 마스터나 이런 걸 보시고 만약에 내가 어떤 키워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실 때 블랙키위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네이버에다가 블랙키위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키워드 검색량 조회 분석 툴이 나옵니다. 클릭해서 볼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분석하실 키워드를 적으면 되는데요. 네이버 기준, 구글 기준 다 가능해요. 일단 저희는 네이버 기준으로 봐야죠. 분석하실 키워드,
뭐 저는 그냥 오늘 키워드를 건대고깃집으로 잡았으니까 건대고깃집 칠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보면 로봇 인증을 거치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옆에 이렇게 키워드 분석 매뉴얼이 나오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매뉴얼 보기를 해서 더 살펴보셔도 돼요. 밑에 보니까 키워드 최초 등장일은 2016년으로 나오는 이유가 블랙키위가 만들어진 게 아마 2016년 이후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건대고깃집이란 키워드는 키워드 등급으로는 C- 등급을 갖고 있네요. 얘는 이제 블랙키위에서 정한 어떤 지표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등급을 얘네가 매겨 놓은 건데, 일단은 S+에 가까워질수록 상위 노출이 보다 쉬운 거고, 등급이 낮을수록 상위 노출이 보다 조금 어려운 거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월간 검색량이 보이는데, 이 월간 검색량은 금일을 뺀, 즉 오늘 뺀 최근 한 달, 즉 2023년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한 달을 봤을 때 PC로는 560건, 모바일로는 6110건 정도 찾았으므로 합쳐서 6670건이 찾아졌구나 라는 것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월간 컨텐츠 발행량도 한 달 동안의 컨텐츠가 얼마나 발행됐느냐를 따지는 건데요. 블로그는 600건, 카페는 26건 해서 630건 총 발행이 됐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부분에 필터링을 해서 뽑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거는 멤버십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조금 넘겨서 6월 예상 검색량이라는 건 6월 달에 지금 현재까지의 검색량이 요 옆에 3,450건을 검색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 추세로 있어서 6월 30일까지 예상되는 건 7,830건 정도 검색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컨텐츠 포화 지수를 따져보니까 이거는 이제 카페나 블로그 등을 보았을 때 실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에 비해서 모바일에서 엄청 검색하잖아요. 블로그나 카페 적은 글이 적죠. 그래서 포화 지수가 낮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관 키워드 20개를 뽑아주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일단은 뭐 건대, 맛집, 술집 등등의 사람들이 요 키워드를 적고 연관된 키워드들을 얘가 추출을 해줘요. 그리고 월간 검색이 얼마나 됐고 누적 발행량이 얼마나 됐는지가 보이는데, 여기서 검색량이 많으면서 혹시 블로그 누적 발행량이 적다라고 한다면 꽤 쓸만한 키워드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 20개 뽑아주는 요것도 되게 괜찮은 서비스로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검색 트렌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월간, 일간, 연간으로도 뽑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2022년도에 9월에 좀 제일 낮았고 뭐 이런 어떤 그래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월간 검색 비율과 요일별 검색 비율이 있는데요. 여기서 월별 검색 비율이라고 했을 때는 2016년, 즉 블랙키위가 나왔던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다 조합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대 고깃집을 찾아본 게 아무래도 일정하게 꾸준하긴 하지만 7월달 그리고 11월달 3월달 무렵에 특히나 더 많이 찾아보았구나 라는 걸 뽑아볼 수가 있겠고, 요일별로 보면은 토요일이 제일 좀 많고 금요일 토요일에가 고깃집을 제일 많이 찾아봤겠군,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배치 순서를 보니까 플레이스가 앞에 있죠. 즉 고깃집은 직접 찾아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인 플레이스가 제일 앞에 섹션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 보면 건대, 맛집, 삼겹살, 고깃집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키워드라고 했죠. 좀 큰 키워드라서 뷰가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라는 것도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건대 고깃집 관련 인기 주제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요거는 돈을 내셔야 아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히 이걸 열어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최근에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구나 이런 거를 보는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연령별 검색을 보니까 건대 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마 20대들이 많은가 보네요. 검색을 해봤을 때 성별 검색 비율은 여성이 많고 이슈는 별로 없는
그런 정보성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성이보다 이슈가 별로 없는 일정하게 꾸준하게 찾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보성, 상업성으로 따져보면은 정보성 키워드가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검색을 뽑아볼 수 있는 게 블랙키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도 질문 주시고요. 쳐보시면은 이렇게 떠요. 그죠? 얘는 D- 등급 정도 되네요. 검색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에 비해서 블로그 콘텐츠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보다 보면 포화 지수가 건대 고깃집보다 띄우기가 조금 더 힘들겠네요. 그죠? 보통으로 나오죠? 뭐 연관 키워드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관련된 키워드가 있으면 가져다 쓰시면 되겠고, 제일 많이 체크를 하는 게 언젠가 봤더니 12월 달에 제일 많이 체크를 해서 보네요. 토퍼는 검색 비율이 보시면은 3년간 지금 2016년부터 쌓여있는 검색을 보면 12월이 제일 많고요. 요일별로 따졌을 때 월화수 이때가 더 많아요. 그죠? 세션 배치를 보면 파워링크 광고 많이 보고, 그 다음 네이버 쇼핑, 그 다음 내돈내산 리뷰 인플루언서, 요게 이제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연령을 따져보면 30대가 구매층에서 많고 성별은 여성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여성층들, 30대 여성층들이 내 주요 고객층이 되겠네요. 이슈를 따져보면 이슈성은 없고요. 정보성, 상업성으로 따져보았을 때 상업성이 굉장히 짙은 그런 제품이겠구나,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관 검색어들 중에 진짜 괜찮은 검색어들이 있다 하면은 이런 걸 뽑아가지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멤버십 전용이니까 그냥 여기서 봐야겠다. 그죠? 자, 여기 검색 기록이 이렇게 쌓이죠. 그래서 검색 기록이 3개가 되면은 1분 동안 또 검색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게 블랙키위이기는 한데, 블랙키위 자체가 뽑아주는 게 되게 여러 가지를 뽑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마스터를 보완해서 쓰시기는 괜찮은 도구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조회해 보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보조좌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얼 키워드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좀 투박한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날짜별 조회율을 통해서 해당 키워드가 꾸준히 찾는 스테디한 키워드인지 한때 많이 찾는 트렌디한 키워드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추천 랜덤 키워드를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뽑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지만 인터페이스는 조금 투박하게 생긴 게 리얼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아까 친대로 그냥 조회를 해봤는데, PC 모바일에서 합계는 얼마나 되고, 도큐먼트 즉 문서는 얼마나 되고, 주로 있는 채널은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게 보이고, 날짜별 조회율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적인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가끔 얘가 추천 랜덤 키워드를 뽑아주는데 지금은 뽑은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날짜별로 조회율을 좀 파악하고 싶으실 때 보기는 좀 괜찮은 사이트가 리얼 키워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블랙키위나 키워드 마스터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사이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참고하기는 괜찮은 사이트더라.